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사드 때문이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때문에 경제보복을 하는 거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사드 때문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본가요? 한편으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도 했겠다 싶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은 한마디로 설마 중국이 보복을 하겠어? 이게 전부였죠. 그러니 보복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없고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었으니까 상황이 발생해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게 사드 때문이 아니라고 혼자 우기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정부의 박 대통령의 능력에 최순실의 이권이 이 나라를 운영해왔다는 걸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힙니다. 내일은 그렇게 막혀왔던 숨통이 탁 터지는 날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이어 사드 얘기를 잠깐만 하면 저희가 몇 달 동안 탄핵 얘기만 했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 이야기요. 중국 경제보복에 대해서 이제 정부 반응이 경제부총리가 그거 사드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호연직이다, 거의. 모두가 옛사로 갈 때 혼자 노라고 하는 호방한 기상.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진짜로 말했단 말이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 저는 정부가 용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드 관련해서 그동안 안 한다고 하다가, 안 할 거라고 중국이 하다가. 무역보복을 하지 않느냐고요. 실제로 이제 보복이 막 들어오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가 넘었잖아요. 영업정지가. 예, 중국에서요. 예. 처음엔 1000개로 시작하더니 20개가 넘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부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대응이 뭐냐면 WTO 제소예요. 네. 예. 세계무역기구.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어떤 의미의 거짓말이냐면 어제 헌재가 인용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했던 수준의 거짓말이에요. 그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 다루는 데라서 헌재 판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WTO는 이 군사 안보 문제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경제조약이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WTO로 이 사드 문제를 풀 수 없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내린 조치,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잖아요. 그게, 우리 안보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FTA도 마찬가지로 경제조약들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런 경제조약들은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이전에 이건 우리나라 군사 안보의 문제야. 그럼 예외 조항이에요, 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게다가 중국이 롯데 영업 정지시킨 게 다 자기들 국내법 기준이잖아요. 소방법. 화재, 예, 그런 것들이죠. 이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걸릴 업체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WTO로 풀어요.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WTO가, 그래, 이건 무역보복 부당한 거 맞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쳐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역 장벽을 높이는 거거든요. 보복 관세를 매긴다든가. 그러면 관세가 좀 높아지면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훨씬 높은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그리고 관세 좀 높다고 해서 그러면 사드 배치하세요. 이러나요,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WTO는 여기서는 해법이 전혀 아닌 걸 모를 리가 없죠. 통상 전문가들이. 네. 근데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WTO 제소.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이걸로. 사드 문제는. 근데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대응도 안 하면 무능하다고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선 딱히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작년부터 이러한 것들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예.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말해도 일반인들이 잘 모를 거 들이대는 거죠. 국제사법재판소처럼. 그리고 사실 무역보복 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없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다 거짓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근데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 자, 이제 탄핵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뉴스를 전해 주십시오. 네, 내일 오전 11시 결정 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하기로 했거든요. 92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는 사실은 결론이 났다는 거죠. 예, 왜냐면은 결정문 써야 되거든요. 네, 계속 결정문을 쓰고 있고 당일날 아마 정말 몇 대 몇인지를 한다고는 하지만요. 대략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못 받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8인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 얼마나 궁금해. 예. 이견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네, 계속 평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어제는 시간이 길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평의 시간이. 그땐 아마 대략의 결론이 나온 게 아닐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세상 아무도 모르는 일이란데요. 8분을 제외하고는. 바람을 섞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전원이 한 의견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 소수 의견이 그 내부에서 없을 수 없겠지만 만장일치를 내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8대 0이거나 어느 쪽으로든. 어느 쪽으로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국은 그렇게 의견을 서로 모으려고 했을 것이다. 예. 심지어 결정문에 각자 이름이 다 쓰여집니다.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래서 보통은 헌법적 가치 때문에 소수 의견도 다 표기하고 이런 소수 의견도 이게 쓰였다고 말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법률 문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견 차이를 좁혀서 어떻게든 한쪽 8대 0으로 어느 한쪽 결정이든 힘을 실리도록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내일 생중계할 때 판결문 같은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판결문을 마지막에 얘기해요. 기각한다 뭐. 예, 그렇죠. 한 30여 분 보통 걸리는데 앞에 중간에 들어가지고 이게 모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앞부분을 예를 들면 이러한 사안은 위반이긴 하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아니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하며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죠.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중간에 나온다고 심장이 덜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심장은 결론을 마지막에 나고 그리고 오히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인용할 거면 앞부분에 인용 안 할 것 같은 뉘앙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판결문들이 보통 만약에 구속될 거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니고 드드드 하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거꾸로 그 앞부분에 인용될 것처럼 이런 건 법 위반 사항이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제 기각이 나온. 내일 심장마비가 왔다 갔다 하실 분들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마지막까지 들어보셔야 된다. 네. 자, 내일 11시, 대략 한 11시 반쯤이면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겠네요. 자. 다음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동아일보에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탄핵이 인용될 때 박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요. 경기도 모초로 옮길 방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내년 2월에 퇴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저 계획을 잡았다가 만약에 인용되면 이제 바로 가야 되니까. 네. 삼성동 사저는 안 된다. 재건축 수준으로 공사하지 않으면 경우가 힘들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바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뜨는 시간에는요. 종교시설에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새 사저를 마련해도 거기 경비시설인가 그런 걸 해야 하니까 그 중간에 뜨는 시간은
종교시설에, 이건 노조위원장이 경찰 구속이 부당하다고 해서, 네네. 피신할 때 쓰는 방식인데. 예, 실제로 그랬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명동 성당도 많이 가고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경찰이 안 들어가죠. 종교시설에 들어가서. 노리신 건가요? 네. 어쨌든,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는 종교시설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겠다. 만약 인용의 경우에.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자, 네. 다음 뉴스는요. 또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한기국 사무총장 민모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탄핵반대 집회에서도요. 가스총 가지고 참가했던 50대 남성 강모 씨가 입건됐습니다. 뭐 이런 뉴스 지금 나오면 뭐합니까? 내일이 결정나는 날인데 이제야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네.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의 시위에 관해서는요. 네, 너무 늦다 어제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이제서야 법원이 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내일 끝나요. 네, 어제 금지시켰어요? 네, 가처분 신청은 정말 빨리 할수록 그 청구에 이익이 있는 건데요. 네. 26일 날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어제서야 나온 거죠. 야, 말이 안 되네요. 이제 탄핵 심판이 내일인데 뭐 어제 나오면 뭐예요? 예. 이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옥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려도 네, 이하 작가 말씀하시는 거죠. 또는 뭐 세월호 배지도 뺏었어요. 배지를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근데 이제 그것도 뺐고 그다음에 집회를 주도했다고 구속을 시키거나 백남기 씨 물대포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왜 방맹해가지고 그 앞에서 휘두르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냐고 언론이 한 일주일 이상 떠들었죠. 예. 네, 심지어 화형식도 했었습니다. 얼굴 새겨진 현수막 불질렀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혼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앞에서 하도 협박을 하니까 살해 협박을 하고 뭐 모가지를 딴다니 참. 그 앞에서 자기 살던 집 앞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신청을 어제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리고 어제야 누구 한 사람 체포했다 나오고 어제 한 사람 입건해도 이게 말이 안 돼요. 나쁜 공권력입니다. 정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한테서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국정원장이? 예. 전임 국정원장인데요. 실토한 거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뭐 일종의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단체에 지원금 댔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특검이 이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 비서실장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장 하다가 비서실장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네, 김기춘 실장 바로 다음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국정원의 전신. 그렇죠. 중정 출신이고, 그 다음 국정원, 비서실장도 국정원장을 직전했던 사람. 그만큼 이제 국정 운영의 방식이 그랬던 거죠.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정원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했던 거죠. 그게 명백히 드러나는 거고. 더군다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나 전 비서실장은 사실은 다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과거 이력이 화려해요. 총 쏴달라고 했던 총풍. 네, 1997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그때 이분이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북한에다 돈 주고 총 좀 쏴달라고. 네. 그래야 이해창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생각해보면 참 업처구니 없는데, 맨날 그때 당시 상대가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97년이었으니까. 김대중 후보를 빨갱이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거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다음 선거 때, 다음 선거 때 이해창 후보가 나왔던, 그때는 이분이 또 차태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사과 박스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들고 간 게 아니라 트럭째로 그냥 차떼기로 했다라고. 예. 그랬던 사건에 두 사건 모두의 실무 책임자였어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등장하면. 근데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으로 복귀했던 이 정권 하에서 그분이 이제 특검에서 보수단체 국가정보원이 돈을 댔다. 국정원이.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런 걸 인정한 건 처음이에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기조실장한테 보고받았지만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이 안 됐다. 라면서 시인을 한 건데요. 국정원장이 왜 터치할 입장이 안 됩니까? 자기가 결정하면 되지. 하지 말라고. 네. 어쨌든 그러면서 지원이 있어 왔고 그리고 본인이 있는 기간에도 계속 지원이 됐다는 말을. 예,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세한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라고 본인들은 부르는 친박 집회, 최근에 친박 집회, 들의 국정원에 자금이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얼결에 내부 고발자가 되신 겁니다. 얼결이 아니고 생각하고 냈을 거예요. 본인 빠져나가려고.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이 왜 이들 단체에 돈을 대요? 뭐 현재 지금 검찰 특수본으로 넘어가 있긴 한데요. 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구심을 많이 사고 있긴 합니다. 여하간 이런 의구심은 있어 왔는데 이건 전직 국정원장이 직접 얘기한 거죠. 이제 돈 준 거 맞다고. 예, 굉장히 힘 있는 진술입니다. 아 참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을 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국정원장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다음 순요. 네, 또 특검이 국정원에 대해서요. 블랙리스트 명단 만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보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블랙리스트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라는 거를 확인했다라는 거죠. 국정원 직원이 이 사실을 진술했고요. 또 관련 문자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블랙리스트에는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이 다들 개입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정원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한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다음 수는요? 네, 또 국정원인데요. 갑자기 탄핵 심판 전날 국정원 뉴스가 많네요. 네, 다 한겨레 보도이긴 합니다. 문화 관련 공공기관 인사에도 관여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건데요. 2년에 한 번씩 새로 뽑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후보의 성향을 직접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요. 학생운동 전력 묻고 이번에는 이사되기 어렵다. 청와대에서 후보 2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국정원 직원이 일반인 공공기관 인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출판진흥원하고 학생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일단 그렇게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나겠죠. 아마도.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더 많은 게 드러나겠죠. 나라 전체를 국정원 방식을 운영한 거예요. 예. 나라 전체를.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국정원장 하고 바로 왔죠. 예. 네, 바로 왔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도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CIA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특검이 최경희 전 총장이 최순실 씨를 총장 공간에 초대해서 저녁 대접을 하고 학교 구경을 시켜줬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TV조선 보도입니다. 지난 사이였네요. 네. 네, 계속 부인하고 있죠. 예, 그리고요. 네, 게다가 최순실 씨가요, 지난해 4월에는 직접 유철균 교수,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이인아라는 필명이죠. 네. 그 교수 찾아가서 유라가 독일에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강의와 과제를 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학생이 출석도 안 하고 강의도 면제받고 과제도 면제받으면 뭐 합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점수만 달라는 거죠. 네. 역시 호연직이네요. 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학생인데 출석은 또 안 하고 강의도 안 하고 과제도 안 하고. 네. 심지어 교수를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도 놀랍고요. 뭐 네. 최순실 씨이긴 하지만 호방한 기상인 예. 거죠. 네. 그리고 독일이 왜 인터넷이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루안다 내전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독일이 인터넷이 안 돼서 호방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1년 넘게 재학했습니다. 제목 하나 정도 더 읽을 수 있습니다. 네, 특검이 최태민 씨 일가 부정축제 관련해서요. 이번에 확인한 재산만 2,73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특검은 시간이 부족해서 모두 다 확인하지 못했고 검찰로 일을 넘겼습니다. 저도 이번 수사 결과 중에 가장 아쉬운 대목인데 그 최태민 씨의 친아들이자 최순실의 이복 오빠 최재석 씨도 그리고 어제 저희 출연했었는데 이제
최태민 씨 부인 임선희 씨의 친아들. 여기에 좀 가게도 복잡하잖아요.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최태민 의붓아들이죠. 조순지 씨의 장남 조영래 씨도 그러니까 북의 라인 가족의 증언, 목의 라인 가족 증언 둘 다 일관되게 최순실 일가는 재산이 없었다. 네? 재산이 없었고 박정희 뭉칫돈이 1차로 최태민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최태민 사망과 함께 그 돈들이 다시 최순실에게 넘어갔고 네. 그 이전에는 전혀 재산이 없었고 이 재산은 그러니까 첫 출발이 박정희의 뭉칫돈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하고는 별개로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돈은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네. 지금 따지면 1,000억 단위, 2,000억 단위 된다 하는 돈은. 그 돈은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에서 이 모든 게 출발한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정권을 넘어서라도 반드시 다 환수해야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최순실 씨는 유치원 사업에서 번 돈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유치원 사업에서 있습니다. 몇 천억을 어떻게 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최순실 재산 추적자 안민석입니다. 추적자. 꼭 앞에 이렇게 소개를 붙이시는데 사실은 그런 타이틀을 붙일만 합니다. 최근까지 독일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독일 내 최순실 자금을 추적하다 오셨죠? 특히 이번에는 독일 교포들하고 최순실 독일 재산 찾는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결성하자마자 다음 날에 네. 굉장히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홍세표 씨라고 했습니다. 박정희의 처조카 그리고 박근혜의 이종 사촌. 네. 그러니까 이제 유경수 여사 언니 유긴수의 장남이 홍세표인데요. 네네. 이번에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74년부터 있으면서 76년에 스위스 사무실을 외환은행이 개소했다. 그리고 홍세표 씨가 96년에. 네, 99년에 외환은행장으로 퇴임하던 그 즈음에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실이 폐쇄가 됐다. 그 제보를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스위스 비자금 처리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나왔었는데 그거 이제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의 언니의 장남이 외환은행장으로 스위스에서 그 자금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는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74년에 갔었는데 그분이 아마 77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76년도에 근데 그 해가 박동선 게이트가 터진 그 시점하고 정확하게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 개설할 시점이 똑같다는 그것을 제보를 했고요. 그게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독일 가서 주요 인사들 있잖아요. 데이빗 윤의 아버님이라든지 포함해서 데이빗 윤은 이제 최순실의 독일 집사. 네, 독일 집사로 의혹을 받은. 네. 네. 근데 아버지 의혹이 아니라 100% 맞고요. 그래서 8, 90년대에 정윤의 최순실 또 박근혜가 독일을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독일의 그들의 그 활동과 생활을 보살폈던 그런 지금 다 어르신들이 70대 이상 분들인데요. 네.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윤의 최순실의 결혼이 95년도가 아니라 92년이었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증언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퍼즐들을 다시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안민석 의원께서 지금 하신 그 발언 내용이 유튜브에 지금 엄청난 조회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정유라의 출생 문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정유라의 출생에는 그 근본적인 그렇게 발언한 취지는 뭐죠? 저는 정유라의 출생 비밀이 있다면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정윤의 최순실이가 95년이 아닌 92년에 결혼을 했다는 게 달라지는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네. 그때부터 독일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2년에 나타난 유벨이라는 최초의 페이퍼 컴퍼니가 최순실 씨가 지주로 있는 네. 이 최초의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예. 최순실 정윤회 함께 이름이 올라와 있죠. 네. 이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같이 회사를 만들었을까? 그 관계가 의심스러웠는데 만약에 92년 겨울이라고 증언을 들었거든요. 그때가 결혼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에 퍼즐을 맞추는데 새로운 조합들이 되는 그러면 것이고요. 그 은닉재산을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감추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작업들을 정윤회 씨와 같이 했다? 그렇죠. 재산을 함께 회사를 함께 만든다는 거는 그 관계가 남남 관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95년에 부부였다는 거 92년에 부부였다는 거 틀리고요. 특히 92년 그 겨울 결혼식에 약 20여 명의 최순실 일가들, 최태민, 임선희 포함한 아주 폐쇄적이고 아주 가족들만 참석한 결혼식이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제 그 조순재 씨의 아들 조용래의 해구록을 보면 나타났지만은 다 가족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장시호 2006년 결혼식에 조카의 결혼식에도 커트칼 테러 당한 상태에서도 박근혜 의원이 그 결혼식까지 갔는데 최순실의 2012년 결혼식장에는 박근혜 92년.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는 야인이었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분의 증언인데 92년에 결혼 그리고 그 결혼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90년대 그들 관계에서 좀 새로운 퍼즐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과 저런 취지에 따라서 유튜브 지금 동영상상에는 정유라가 실질적으로 부모가 최순실의 딸이 아닌 것처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사실 우리 안민석 의원님 알고 계시죠? 그런 주장을 하신 건 아닌데. 저는 그건 관심 없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하신 건 아닌데 그런 퍼즐들의 일부를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혹으로 의문으로 이렇게 계속 제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고발 나가라는 언론이나 막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입장이 나온다면은 지금 가짜 뉴스 시대에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아니 있습니까? 공장장 정유라가 최순실 딸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저는 그렇게 알려진 건 관심이 이상한 저는 없어요. 모릅니다. 92년도에 그들이 결혼했다는 거를 이번에 독일 가서 확인한 사실을 국민들께 또 알려야 되니까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상상의 퍼즐은 또 똑똑한 정유라는 몇 년도 출생이죠? 정유라는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최순실 정윤회가 95년에 결혼했고 그 이듬해인 96년에 정윤회가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들 지금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윤회는 지금 정유라는 96년생으로 지금 돼 있죠. 출생신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민석이는 대체로 그 정유라의 출생 연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 이 아침에 그거는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거죠? 남의 출생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고요. 내일 그 탄핵 인용되느냐 마느냐 국민들 관심이 있는데 넘어가시죠.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92년에 처음으로. 안민석 의원의 주특기가 딱 조기까지예요. 여기서 한 말만 읽혀요? 더 나가면 고소고발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사무총장이 그게 다 읽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헌재 선고기일 지정에 따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청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궁금합니까? 아니, 내일 인용은 8대 0으로 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의원님, 잠깐 넘어가기 전에. 예, 독일에 가신 이야기 중에. 정유라가 그러면 최순실 딸 맞는 거죠? 내일 탄핵 인용 이야기를 해야죠. 네. 두 분이 서로 보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저도 사실 그건 궁금하지 않고요. 제가 궁금한 건 92년도에, 처음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잖아요. 네. 정유라,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가. 그리고 나서 찾아내신 페이퍼 컴퍼니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이름이 들어간 페이퍼 컴퍼니이자 혹은 그 회사가 또 이름을 변경해서 만들어진 페이퍼 내지는 컴퍼니죠.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을 걸로 추정되는 페이퍼 컴퍼니구나. 예, 페이퍼 컴퍼니. 근데 그 중에서 국내로 거의 2천억 가까이 최순천 씨였나요? 예, 네, 동생. 최순천의 회사로 그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곳에서 국내로 2천억 정도 투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예. 홍콩을 통해서 최근에 2천억이 예. 서동범 최순천의 남편이 운영하는 그 회사. 그 회사는 그 아동복 그 유명한 회사인데요. 회사죠. 그 그게 분야에서. 뭐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그거 2천억을 투자받았어요. 2천억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예. 그래서 그 2천억을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아동복 회사에 2천억을 꽂았다는 건 엄청난 거란 그게 말이죠. 좀 이상해서요. 그래서 찾아오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간 김에 그 네덜란드 그 회사를 찾아서 갔어요. 그 회사가 온전한 회사인지 과연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할 만한 규모를 가진 투자 2천억을 회사인지 투자하려면 했는데 엄청난 회사야 되는데. 딱 갔더니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4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완전히 네덜란드 외곽에 아주 그 숲속이에요, 숲속. 숲속. 네? 아주 숲속에 그냥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을 만났는데요. 본인이 그런 투자했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또 한국에 한국에 아무런 지인도 없다고 하고 그럼 중국에는 지인이 있느냐? 뭐 상해 근처에 아는 친구 한 명 있다고 그러고요. 네, 홍콩을 통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이상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2천억을 투자한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갔더니 숲속에 조그만 집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들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 주진우 기자랑 같이 갔는데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찾아낼 70년대부터 최순실 재산을 추적을 하는 그런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사권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는 불법 은닉 재산들이 있으면은 한 푼도 남김없이 몰수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법이 필요한 것이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후보를 저는 지지할 것입니다. 다 몰수하자고 그러면 어떠시려고요? 모든 후보들이 그러면은 다 뭐 몰수하자고 하면.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 다 지지하죠. 뭐.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를 다른 일로 교육 공약 관련된 뭐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이 최순실 재산 몰수 제가 독일 갔다 온 그 다음날 전화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산 몰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법 없이는 독일 검찰하고 공조가 힘들다. 그리고 독일 말고도 헝가리, 스위스, 오스트리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지지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고요. 최순실 재산 특별법. 네, 그건 중요한 얘기고요. 예. 자, 이제 혼자 충분히 얘기하셨죠? 네. 얘기하셨고,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헌재 심판을 하루 앞둔 바른정당의 심정. 예. 의원님 요즘 잠 잘 주무십니까? 사실상 작년 12월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고 예. 잠 제대로 잤다 그러면 뭐 제대로 된 국회의원은 아니겠죠. 근데 그 탄핵 결정에 따른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바른정당은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당으로 살아남을 것 같은데 바른정당은 탄핵 결과에 따라서 뿌리치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면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당도 해체하겠다고. 응분에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헌재는 국민이 부여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그 권력을 썼는지 아니면 최순실 일가들을 위한 사익 편취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 국가 권력을 일부 잘못 쓴 부분이 있는지 그것만 판단되어진다면은 이 문제는 상식선에서 다 끝날 일이죠. 표준 답변이고 실제 바른정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나요? 불안에 떨기보다는 지금 헌재 결정 이후에
뭐 시청 광장이 지금 현재 촛불과 태극기 뭐 대한민국이 사실상 두동강 난 이 암담한 세상을 8대 이동광이라고 해주세요. 네. 이 암담한 세상을 치유하고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치 권력들이 특히 여의도가 이제 바로 조기 대선 전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 분열 그리고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바른정당은 모든 역할을 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뭐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의원님을 국한해서 의원님 요즘 잠 잘 주무세요? 요즘 저는 하루에 잠 서너 시간 이상 자본 역사 없습니다. 왜 불안해서 일찍 계시는 겁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를 가지고 네. 국회에서 그러면은 책임지지 못할 탄핵을 뭐 시류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저는 제대로 밤잠을 이루는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이현 의원도 불안하다고 그러시던데. 사무총장님 얼굴을 보니까 뭔가 내일 탄핵 앞두고 겁에 질려 있는 그런 표정이신데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일 분명히 8대0 전원일치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촛불과 태극기 그런 대결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프레임을 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고 반칙과 상식의 원칙과 반칙의 대결이고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이고 그걸 또 못 외우셔가지고 그걸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무능한 통치자를 내일 혼자가 심판하게 될 겁니다. 안민석님께서는 그냥 겁에 질리니 이런 표현은 그냥 겁먹지 마세요. 원고를 안 보고도 잘하는데. 네. 겁먹지 마세요. 별 어려운 문장도 아니구만. 정의와 불의, 원칙과 반칙, 상식과 몰상식.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왜 이거 내일 8대0으로 하여튼 자유민주주의를 결정이 날 겁니다.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우리 바른정당은 어떤 경우에도 겁먹을 일도 없고 만에 하나 그렇다면은 그게 따른 책임지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간단하니 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국회가 잘못되면 국회가 해산돼야 될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로워요? 저희들 겁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 결정에 관한 부분 국회가 이 탄핵 소추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태로든지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에서 저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워질 이유가 없고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그 시청 광장에 도동강난 이런 8대2 동강이라고 해주세요. 8대2 동강. 8대2든 하여튼 이 도동강난 이 상처를 보고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이현 의원도 어제 갑자기 불안해졌다고 하시고 한건 당연한 거죠. 그 결과가 너무 큰. 선동과 폭력을 지금 획책하고 또 불복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의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볼 때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죠. 사실 지난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농단을 사죄하고 하야 했더라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국론 분열의 상황은 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국정농단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더 심각한 지금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론 분열이라고 봅니다. 이 국론 분열은 태극기와 촛불의 이 싸움을 박근혜 대통령이 조장하고 태극기의 촛불 이 전쟁의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참 잘못된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80%가 대통령의 80%가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이 분노에 더 불을 질러 놓음으로써 이 태극기와 촛불 이 싸움을 대통령이 부추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상 작년 12월 국회에서 국회의원 234명이 또 국민 여론 80%가 압도적인 대통령의 탄핵 입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가 아무리 지나도 75% 이하로 안 내려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이런 국정농단 세력이 탄원서 제출 쇼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자신들의 어떤 생명 연장의 어떤 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자신들만큼은 살려줄 이 지지자들, 이 사람들은 뭔가 큰 혼돈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태극기 세력들은 오로지 자신들을 지켜줄 가장 큰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한마디로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또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런 행동들은 한마디로 삼파극에 불과한 것이고, 좀 전에 안민석 의원 말씀처럼 심파극 아닙니까? 심파극. 예, 심파극이죠. 삼파극. 삼파극은 예, 심파극입니다. 예, 산부인과에서는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탄핵 정국을 맞이한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사실상 왜 끝까지 당적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저는 아직도 그게 의아스러워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른정당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탄핵이 인용 결정되더라도 바른정당이 탄핵됐기 때문에 지도 팍 올라간 그런 요행도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유행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지고 공정한 세상 되면은 그걸로 바른정당의 32명 의원들은 보람 느끼는 거지 뭘 더 얻습니까? 지지율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지금 아니말로 뭐 대선 후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이 조기 대선판에서 대통령 그 꿈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그런 집착된 그런 정치 세력도 아니고. 거의 뭐 자포자기 수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농단 세력들이 네. 인용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네. 계속 지금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을 사실상 거의 손 놨다고 이렇게. 손 놓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어떤 경우에든 보수 정치 세력들은 이번 조기 대선판에서 국민들에게 다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우리들이 요구하기에는 염치가 없다. 원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죄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최순실 같은 그런 정말 형편없는 사람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이 부여한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 쓰여질 때 그 친박 측근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당이 싫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신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고 뛰쳐나왔다고 해서 그 책임을 완전히 우리는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더 그러면 지지율이 막 올라가면은 필요 없다고 막 지지율 깎아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그건 저는 어떤 경우든 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탄핵이 인용 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이제 프레임이 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수 진보 양축에 의해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과거 잘해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이제 정치 국가 권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연정 시대에 걸맞는 바른정당은 책임 정치 구현하는 책임 정당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요. 네. 김성태라는 해방 이후 최초의 양심적인 보수 정치인이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무줄도사가 선언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정말 양심적이시네요. 사실 오늘 이번 이 전국에서는 보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는 거는 얌체 같은 짓이거든요. 염치가 없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방송 진행자가 네. 뭐 염치가 없다 자꾸 그러면 됩니까? 아니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했더라도 그래도 네. 방송 진행자. 그럼 박수만 칠게요. 공정한 방송을 해야죠. 저렇게 자성하고 성찰하면 국민들이 다시 또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듣고 박수 치지 않을 사람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저는 좀 전에 안민석 의원님처럼 저 자비 들고 개인적으로 네. 얼마나 힘듭니까? 독일 가가지고요. 몇 번씩 가면서 그러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두 번 다시 이런 정경
유착이라든지 국정농단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게끔 하는 저사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지도부한테도 독일 간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않아요, 유일하게 네. 김승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여비를 보태주셨어요. 얼마나 보태주셨어요? 눈물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니, 액수가 중요합니다. 액수에 마음의 크기가 담겨요. 저희들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애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동안 이 추측만 난무했던 최순실 일가의 숨겨진 재산 규모가 이제 정말 특검법에 의해서 다시 이런 부분은 밝혀져야 돼요. 시즌2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은 그 부분은 손을 못 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아쉬운. 박영수 특검은 줄기가지만 건드렸고 뿌리에 해당되는 이 사태 본질, 돈 이런 시즌2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필요하고 그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후보를 저는 지지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순실 사태 이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아니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의와 불의의 문제고 원칙과 그 반칙의 그런 문제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어쨌든 사이가 좋아지셔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것도 지난주 여비까지 주셔서 또 감사하게 다음 주 방송이 저는 참 기대됩니다. 왜냐면은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이 운명이 완전히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은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생긴 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서는 정당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는 분들이 막 올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에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아직도 30여 명의 네. 탄핵 찬성 의원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렇게 헌재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60여 명의 그 의원들 속에서 그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네. 괜히 탄핵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탄핵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분들도 정의로운 정치를 위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소멸되어질 정당은 우리 국민들의 이 뜻에 의해서 심판이 되어줘야죠. 자, 다음 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저도.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실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각 정당의 반응이 다 다른데 앞으로 이 반응들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탈당에 대한 기본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건 100% 제 개인 입장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네. 당에 대해서 전혀 애정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 당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당 대표고 비례 2번이면 남자 1번인데요. 사실상 남자 1번 비례대표가 나간 거죠. 예.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 당과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신 거고. 그렇죠. 네, 근데 탈당의 이유가 경제민주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분이 도대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예. 그동안 길게 봐도. 예.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과 정부 여당 측의 문제인데 그쪽에서 반대해서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과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당 내의 사람들하고만 싸우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항상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정치인을 내가 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에게 경제민주화란 본인의 사유물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이다. 이게 있어서 경제민주화는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일종의 오만과 독선이죠. 그래서 김종인을 모셔다가 높이 받들을 그런 정치인을 도와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영입 과정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부에서는. 뭐 제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네. 분명한 것은 이제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 모셔와 놓고선 푸대접했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전권을 드렸고 뭐 비례대표도 드리고 했으니까 푸대접이란 말이 안 되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이 데려올 때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말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못한 건 있죠.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이었고 네. 또 이분이 영입의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아는 것 바로만 해도 예. 이분보다 먼저 제의를 받으신 이 사회 원로들 훌륭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예.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정치 일선에는 나가실 생각이 없다고 고사하셨기 때문에 예. 이분한테 차례가 온 거예요. 예. 그 푸대접이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저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정당의 공천권을 선거 기간에 준다는 것은 다 주는 거거든요. 생사야탈권은. 그렇죠. 예, 그건 푸대접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측근들을 통해서 은혜를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총선의 승리에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 정도 기여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 같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이제 좀 경제민주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본인이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당시에 뭐 호남 같은 데서는 결정적으로 그분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쳤죠, 호남에? 그러니까 현지에서 가서 보니까 예. 민심도 안 좋고 예. 뭐 당 선거운동 하시는 후보나 간부들 중에도 제발 저분 호남 좀 못 내려오시게 해달라고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선거 2, 3일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당시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그 보고를 받으시고는 아이고 이거 실패구나, 우리 완패하겠구나 이러고 거의 짐 싸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부적으로는 그랬었다? 예, 그러면은 자기가 이 선거 지휘를 한 게 효과적이었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본인이 이길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김종인 전 대표의 전략의 성공이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했다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것은 사실상 정부 여당 박근혜의 실망한 표가 반사이익으로 온 것이고 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국민의당에게 우리보다 훨씬 당세가 작았던 국민의당에게 정당 투표에서 진 것만 봐도 네. 그 당시 당 지도부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측근들은 총선이 승리한 것에 대해 은혜를 모른다고 표현하나 실제로 총선 이틀 전쯤에 참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짐쌀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 그런 말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좀 평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공당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은혜니 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죠. 알겠습니다.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진짜로 탈당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안 하기 때문이다. 예.
남의 공약을 써준 걸 읽는 사람은 안 된다. 아마도 이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탈당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그러니까 당 내에서 네. 경제 민주화를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같은 당 사람들 또 예. 타당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부터 하자 뭐 이런 거는 중요하다 이러고 다니셨어야 되는데 예. 그러질 않으셨거든요. 또 이번에도 뭐 촛불 시위 나오고 뭐 이렇게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뭐 국난이 코앞에 다가온다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대충 덮으라는 식으로 투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개혁을 안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고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당하는 이유가 결국은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장담을 딱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가 그런데, 예.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 어느 당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자신을 대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 독자적으로 가보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당의 입장은 다음 시간에 들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당의 입장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 민주당을 제외한 세력의 묶음을 시도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 다른 정당을 묶어서 거기에 대표 주자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싸워야 될 대선에서 라이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거는 왜 그럴까요? 예. 아니 반기문 총장처럼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분도 그걸 못했는데 이분은 뭐 전혀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예. 뭐 이분이 과거의 이력이나 성향을 봐도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을 생각할 때 뭐 통합이라든가 화합, 희생 뭐 이런 것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최고다. 나를 무조건 따르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을 따를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얘기가 이제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내일 탄핵 선고가 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헌재 선고 전에 갑자기 하야를 선언한다든지 혹은 선고 이후에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 사면을 위해서 그 정치권이 협상을 할 거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그 특검이나 검찰의 기소 내용과 무관하게 결국은 정치적인 사면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쪽에서 물러나는 것은 안 할 걸로 보고요. 네, 그건 없을 것이고. 지금 뭐 본인은 기각될 것으로 자신이 이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보고, 글쎄, 사면을 위한 협상은 하려고 할 수 있겠죠. 탄핵이 된다면. 네. 또 뭐 야권에서도 일부는 네. 너무 강하게 나가면 동정론이 나올 수 있다. 역풍이 불 수 있다. 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네, 반드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 예. 근데 저는 뭐 이번에는 워낙 국민들께서 이 권력자라도 최고 권력자라도 법을 어기면 강하게 처벌받는다 하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네. 뭐 특검도 사실
생각지 못했던 큰 성과를 냈던 것이 국민들이 성원해 주셨고 또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시하셨기 때문에 딴 생각을 먹지 못한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적당히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골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악마. 그냥 악마라고 부르겠습니다. 변호사도 안 붙여줘야지, 직함도? 야.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헌재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제 평의가 길어졌고. 네. 그리고 날짜가 지정됐다. 네. 이 의미가 뭐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봐요. 네. 네.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모르겠지만 날짜가 지정됐다는 거는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네. 추측일 뿐이죠. 그쵸. 솔직히 저도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네. 뭐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어제 헌재 공보가 나와가지고 부모한테도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한다는데. 뭐 기자들이 물어봐도 다 모르겠습니다. 공개 안 합니다. 이거밖에 네. 안 했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2시간 반 정도면 사실은 의견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게다가 몇십 분을 떠들 그렇죠.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게 하루 만에 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론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8명 사이의 의견이 아직도 막 우왕좌왕하고 분분하면 2시간 반으로 절대로 안 끝나죠. 게다가 결정문을 못 쓰고 결정문을 못 쓰면은 날짜가 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이 그나마 났다는 추측해 거예요. 볼 수 있는 거는 결론은 이미 나 있고 네. 그중에 한두 분 정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좀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굳히는 정도의 과정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건 하고 싶은 말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만장일치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러니까 꼭 8대 0이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이면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만장일치로 가도록 서로 설득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법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게 헌법재판이라서. 더더군다나 위헌 판정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위헌 판정을 낼 때도 이게 앞으로는 합헌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소수 의견이 들어가주는 게 관례예요. 예. 대표적인 신뢰가 간통죄 같은 경우가 예. 2번, 3번 올라갔다가 항상 소수 의견이 지금은 바꿔야 된다. 근데 다수 의견은 아직은 아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위헌으로 돌아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 과정이 필요한 게 헌법인데 이게 변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러면 대통령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꾸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심 얘기를 하고 불복 얘기를 했어요. 네. 만약에 소수 의견이라도 이게 지금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 논리에 불을 지펴줄 수가 있거든요. 무척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제 심의 과정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중계가 됐잖아요. 저도 그 주요 변론 길 같은 거 몇 개를 봤거든요. 재판관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본안에 저는 그냥 순수하게 변호사 입장에서 법정에서 저렇게까지 만약에 내가 법정에 들어가는데 저렇게까지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판사가 신경질 내겠다. 저도 굉장히 이상했던 게 저도 대부분 동영상 돌려봤는데 보통 그 대변인단은 어떻게 내 법리를 구축해서 논리로 싸워 이길 것인가 이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다. 왜 법리로 싸우지 않고 이게 정치적 주장을 계속하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서 유출한 거는 언제까지 했고 그러면 왜 했어요? 그건 점차 그렇게 줄여나갔는데 대통령이 말을 안 해주십니다. 그 대리인단도 그 사실관계 확인을 본인한테 못하는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원래 이제 그 피고하고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회의해야 합니다. 늘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은 반박을 하자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회의를 안 했어요 보니까. 못 만난 거죠 뭐. 서로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보면 아직 이 진행상을 뭐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언제쯤부터 일인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앞에서 또
변호할 수가 없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논리를 만들어내서 말씀을 하는 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결국에는 제일 흠결로 잡은 게 13개 소추 사유 국회가 한꺼번에 의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네, 하나하나 의결해야 되는데. 네. 그 이유를 계속해 들었는데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아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13개를 한 게 문제라면 만약에 그 13개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 두 개라도 진짜 가정을 해서. 근데 사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그걸 탄핵을 안 하겠어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 같은 경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재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거든요. 네. 이 김평호 변호사가 아마 미국 찾고 그 과정을 네.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의결을 할 때 상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로 네. 치면 하원이 국회 역할을 하고 상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네. 거긴 헌법재판소가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결정합니다. 네. 네. 근데 상원 국회의원들이 출석 3분의 2로 가결해요. 네. 우리는 소추안 국회에서 소추안만 해도 제적 3분의 2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도 또 9명 중에 6명이 필요한 정도로 네. 엄격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재판에서 해명조차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재판관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판사를 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으로서는 법정이 거의 모독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도 거기까지는 100% 동의해요. 네. 저는 뭔 일이세요? 동의를 해주시고. 아니 저희도 판사들하고 얘기를 좀 물어봤거든요. 예.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판사 재판관들이 열이 받았을 것이다.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재판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그 무시하는 거라고 들렸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실 경우에 판사들이 굉장히 자존심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쭉 사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 명예로 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출인 중에서도 제일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는 분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헌법재판관까지 됐기 때문에 평생에서 자존심이 정말 센 양반들인데 그 앞에서 막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재판을 진행을 안 하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네. 자기들이 몇십 년간 해온 방식대로 안 하니까 열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정치적 성향 자체가 보수 일색인 건 맞아요. 그건 맞죠. 그건 명백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니 법원에 헌법재판소 재판권까지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례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마지막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보수의 정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 5.16에 대해서 그건 뭐 쿠데타 아니냐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 분도 있어요. 네. 그건 굉장히 보수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스펙트럼 나오면 거의 오른쪽 끝에 있는 정도의 스펙트럼인데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전문성으로 볼 때는 이건 명백한 사안인데 본인이 가진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는 어떻게든 이해해주고 싶은 게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 이해해주고 싶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아니고 저도 좀 법조계의 인사들 중에서도 분들 중에서도 고위직을 지냈다거나 조금 이제 오래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 일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그게 가장 문제점인데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던 게 아니라 네. 아니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얼마나 많고 그동안의 다른 대통령들이 해왔던 일들에 비하면 이거는 크다고 볼 수 네. 없지 않느냐. 구태타를 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법적인 관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그거예요. 네. 법으로 법리로 재판으로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도 정치적인 성향이 자기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안 드러났으면 모를까. 이게 드러나 버렸고. 한 가지 제가 이 판결이 인용의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 이유를 써야 한다. 그렇죠. 정치적 네. 성향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자신이 직업적으로 쌓아온 전문 지식으로 언어로 바꿔서 거기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게 어렵지 않겠나.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판사가 결정문을 쓰는 거 이번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인데 결정문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재료를 제공을 못 해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반대되는 재료가 나왔냐면 이번에 12월 9일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해. 네. 그렇게 했을 때
90일간이라고 하니까 보통은 90일이면 길지만 기다린 사람 입장에 길지만 이거 사실 대통령 탄핵에 치고는 짧은 기간이 아니냐. 보통 뭐 어떤 재판도 막 1년, 2년도 간다고 하는데. 1년, 2년이 뭡니까? 저 5년 동안 하는 건데요. 기운 빠지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건 단심이잖아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은 예. 단심이고. 아니, 저는 아직 1심도 하고 있어요. 1심이 5년이 갔어. 무슨 재판이지?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고 갑자기 궁금해지면 끝나고 물어볼게요. 근데 어쨌든. 예. 헌법재판소에서 1년의 결정을 보통 몇 개나 할 것 같아요? 많이 하죠. 한 1,500개까지 그러니까요. 해요.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한 달에 100개 넘게 하거든요. 네, 막 쳐낸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다 중단돼 있어요. 그리고 90일 동안 여기만 매진을 했어요. 변론기일이 20차례가 열렸는데 일반적인 재판의 변론기일은 너무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꼴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1년 8개월 이상의 재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압축을 했습니다. 네, 압축을 한 거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할 분량을 거를 90일로 줄였다 뿐이지 네. 그 심리가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90명 증인 신청을 했는데 36명 채택을 했고 증인 36도 엄청 많은 겁니다. 25명이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네. 그 25명 얘기 중에 이거를 기각하는 데 필요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 재판관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인을 자꾸 부르세요라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재판관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각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맞춰서 쓸만한 내용이 없어요. 나는 그럼 거기다 그거 쓸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뭐 옛날 대통령이 이보다 더한 일도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은 더한 일도 했는데 이거 일반인은 그런 말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앞으로 영원히 남는 결정문에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유일하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네. 오늘 참 많이 동의해 주시네요. 이거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네. 그러니까 직업적 전문성과 정치적 성향이 만나면 대부분 정치적 성향이 이겨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기만 예. 사람이니까.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러니까 신념에다가 전문 지식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예, 동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뭐 판사분들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도 사람인데 어쩔 때는 딱 보면 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는 게 진짜 안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느끼는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에 맞춰서 거꾸로 붙인다라는 거예요. 증거 그렇죠. 자료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없잖아. 너무 소재가 없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그렇죠. 앞으로 아마 100년, 200년 지나도 계속 나올 텐데. 당장 내일부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기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기분을. 소설을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각한다고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 법리가 탄탄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써놓고 만약에 이거는 말이 안 되네 해버리면 못 쓴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장 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지금도 끝까지 이제 주장하는 게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없지 않느냐. 네. 뇌물과 관련해서는. 근데 뇌물 5개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5개 쟁점 중에 하나밖에 없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분명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최고 공무원에 대한 파면 절차거든요. 극단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 열심히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되는 게 공무원이에요. 자, 다 알겠어요. 네. 다 알겠고. 합리적인 28시간만 기다려보면 되니까.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더 이상의 그 논란의 여지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치만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결정이 내리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뭔가 애매하고 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아직도 뭐 주장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를 들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종편을 많이 다니시니까 거기에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패널이 그분들 중에는 실제로 기각돼야 한다고 신념을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대통령인데 옛날엔 이보다 더 했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돈 받은 거 없다. 근데 그 두 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법리적으로는 그 이유를 쓸 수는 없어요. 그 이유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구테타 들고 사람들 몇백 명씩 죽은 적도 있는데. 그리고 16체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변론 이후로 특히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대리인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각하예요. 재심이고. 저는 김평우 변호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친박 집회. 반대 집회? 예. 네. 친박 집회는 성공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탄핵 심판에는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근데 봅니다. 변호사들이 저도 일을 하다 보면 한 곳에 쏠리잖아요. 뭔가 정말 암담해 보였는데
빛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우르르 거기로 몰려가거든요. 그 대리인단이 김평호 변호사가 들어온 이후로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간 게 그나마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머지는 없었던 거예요. 몰려갔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그 내부에서 싸웠나 봐요. 김평호 변호사가 먼저 읽어야 된다. 아니다. 그 사람 안 된다. 서로 이제 이 김평호 변호사의 전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그 안에 있는 거죠. 아니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얼마나 크면 그럼 대통령 답변서를 누가 읽었느냐를 가지고 그게 누가 읽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한 거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한테 읽으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영화에서 주연 배우 바뀐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한 것 중에 그게 제일 웃겼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웃겼던 거는 대통령 최후 변론을 A 변호사가 읽으라고 그랬는데 B 변호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A 변호사가 읽도록 길을 잡아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영원히 다시 나오지 않는. 전 부끄러워요, 사실. 저 되게 슬퍼요, 이게. 저는 그런 게, 근데 그 주인공도 김평호 변호사인데, 그런 게 대단히 재판관들을 열받게 했을 것이다.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과연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가?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다고 할지, 아니면 집에 가자고 할지. 공장장 자리를 걸겠습니다, 제가. 자기 팔목을 걸어야지. 아니, 내 팔목을 부하직원 딸이 걸어봤자 뭐. 자, 불친절한 AS. 내부자 둘이 최초로 정상 마무리가 되었다. 내부자들 코너가 정상 마무리가 된 것은 대한민국도 정상으로 나아갈 것이란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어쨌든 처음으로 그 코너가 인사까지 하고 끝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교통 상황을 플로리다에서 듣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말타에서 듣고 있네요. 지중해. 예. 좋습니다. 이분도 있네요. 예. 서울 교통 상황을 피렌체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 멀리 계신 분들, 네. 좀 보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국내에서는 뭐 전국에서 듣는 게 당연한데, 예. 지중해 말타에서 듣는 분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자. 이게 아무래도 문자가 잘못 온 것 같네요. 워킹맘인데 어젯밤에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오전엔 시어머니, 오후엔 친정어머니가 오셨어요. 족장님. 족장님이라고 저를 부르시면서 맛있는 간식을 보내주세요. 네. 야, 엉뚱한데 할 문자가 저희한테 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군요. KBS, 황정민의 FM 대행진에서 황정민 씨를 족장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저희는 맛있는 간식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있어도 싫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호칭이 바뀌는 분입니다. 네. 제가 도시건축가로 불렀다가 전 의원으로 불렀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박사로 통일하기로. 네. 박사의 유일한 효용 가치는 네. 죽을 때까지 박사인 거예요. 박사를 어디서 뭘로 따셨죠? 미국에서 MIT에서 도시교육 박사로 땄습니다. 그 유명한 MIT 그거죠? 그 유명한 MIT입니다. 몇 년도에 따셨습니까? 꽤 됐죠. 88년도. 88년도에? 네. 공부 좀 하셨군요.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네. 자, 박사님, MIT 박사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나 그거 듣기 싫어요. 우리나라의 네. 도시공학과로 MIT 박사를 딴 여성 공학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본인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거기서 저까지 포함해서 여자 박사가 둘이었는데. 둘밖에 없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시면 도시계획은 공학은 아닙니다. 그리고 MIT는 공학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4대강 사업도 공학만은 아닙니다. 네. 공학이 아니다. 그럼 뭘로 불려야 됩니까? 보통 도시계획 박사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쪽에는 정확하게 도시계획 박사로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 2명밖에 없는, 국내에는 유일한, 네. 한 분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자, 박사님, 오늘은 4대강을 주제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4대강 사업 사실 왜 얘기를 안 하고 있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그건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런데 솔직히
박근혜 정권 내에서는 솔직히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완전히 모르쇠로 묻어두고 있었거든요. 모른 척했죠. 완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녹조 뉴스가 나와도 모른 척했어요. 녹조 라떼 뉴스가 나오든 네. 뭐 그 밑에 쇄골 현상이 나오든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했던 게 2년 전에, 2, 3년 전에 2013년부터인데 조사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반 동안 활동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3번의 감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에서도 다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고 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4대강 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땅만 그리고 2년 파봐도- 동안 가만히 있어요. 땅만 파봐도 실지령이 나오고. 그리고 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은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저 수질은 녹조 라떼로 얘기가 되고 거기서 새로 나온 얘기가 큰빛 이끼벌레 요새는 뭐 깔따구 얘기 나오고 실지령이 나오고 실지령이는 네. 그- 시궁창에서 사는 애들입니다. 썩은 데 사는 거죠. 썩은 네, 데. 시궁창에서 사는 애들이 실지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는 가면 다 뻘들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얘기했던 계속해서 침식이 다시 되고 역행 침식이 또 일어나서 다시 모래톱이 생기고 네. 그다음 쇄골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게 15개 중에서 6개가 안전하지 않다고 감사원에 네. 지적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가 그게 계속해서 그 밑에가 파입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맨 처음부터 나온 지적이 물 가두면 썩는다였고 네. 실제로 이제 썩어서 녹조가 나온 것이고 녹조가 바로 다음 해부터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네. 여름에만 나오는 거다. 이번 여름이 더워서 나온다. 그러다가 가을에도 나오고 다시 봄에도 나오고 드디어 겨울까지 나오고 1년 내내 덮여 있고. 그리고 특히 낙동강 같은 데는 문제가 심각해서요. 낙동강에 녹조가 심해가지고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이젠 다 아십니다. 거기 있는 아주 나쁜 독성 네. 있는 물질인데 문제는 뭐냐면 낙동강은 제일 문제인 게요. 딴 데 강은 그래도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댐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데 낙동강은 직접 1,300만 년 먹고 있는 식수죠. 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독성 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여와하는 정수량도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고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5천억 이상씩 계속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는 3천억, 수자원공사에 들어간 8조에 대해서 2천억씩 계속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올 초에 바로 지난달 말부터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그래서 수질 관리를 위해서 여름에 잠깐씩 녹조 문제가 심각할 때 이른바 펄스 방류라 그래요. 잠깐 방류하는 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봄에 요번에 이제 한 2주일 정도를 방류를 해가지고 수위를 상당히 낮췄어요. 어떤 데는 한 3m까지 낮춘 데도 있고 한 1.5m에서 3m까지 낮췄습니다. 왜 이런 걸 지금 할까? 지금 회사. 왜 지금 할까? 네. 저는 뭐냐면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걸 해서 그리고 얼마 전 뉴스까지 나왔어요. 지금 환경부가 됐는데 환경부가 내년에 낙동강에 있는 보 한두 개를 시험으로 해체해 보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누가 나왔는데 할까요? 다음 정권이 만약에 들어서서 낙동강 그러니까 이 4대강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때 이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제 슬슬 제스처를 취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뭐 제일 첫 번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럴까? 지금 요번에 한 방류가 얼마나 효과적일까, 얼마나 문제일까 이거 얘기하기보다도 왜 지금 이럴까? 지금이 오늘 그 얘기만 하십시오. 너무 이제 많은 얘기니까. 첫 번째는 역시 사실 이제 바로 박근혜 정권의 말년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말년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해놓지 않으면 차기 정권에 검찰처럼 뭔가 우리 뭐 이렇게 비비러 다 불려간다 이제.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 방류도 해봤고 이렇게 길게 방류도 해가지고 뭐 저수지하고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해봤습니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로 당하는 걸 보면서 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사실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을 겁니다. 검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작년에 지금 환경부 장관이 바뀌면서 4대강에 대해서 그때 청문회 할 때 4대강에서 뭔가 하겠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빌미가 좋은 거죠. 그리고 그동안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뭔가 하라고 한 용역이 작년 말에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초에 지금 특히 이제 올 초에 하기가 좋은 거는 지금이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용수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낮추기 가장 좋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좀 저는 보고 있으면서 솔직히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왜 박근혜 국정농단은 맨날 모욕당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맨날 모욕감과 치욕감이 드는 야,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네. 맨날 우롱당하는 느낌이에요. 차이가 어디 있죠? 모욕과 우롱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고 하나는 머리가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느 쪽이 머리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그 4대강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완전히 감정적인 걸 무너뜨리는데 하나는 아니, 나를 이렇게 바보로 하는 거야. 네, 뭐야. 우리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다 썩어가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른다고 생각하고, 인제 와서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요. 지금 4대강이 그래도 준공된 게 몇 년 됐죠? 짧은 거는 한 4년? 긴 거는 6년 4, 5년 됐습니다. 됐죠. 예. 5년 됐죠. 2012년에 처음 됐으니까 네네. 올해가 5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가 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야 한다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사드 배치 같은 거는 그 뭐라 그러죠? 알박기라고 그러는데 네. 그때는 완전히 대못을 16개를 강에다 쿵쿵 박아 놓은 거죠. 예. 절대로 문제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가 되면은 이제 뭐가 끝나냐 하면은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 16개 보호에 여기서부터 따라서 이제 전문가의 관점이 나오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보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주보, 세종보가 이제 문제가 돼서 제일 먼저 열었는데 그 경우에는 뭐냐면은 금강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희정 도지사가 끊임없이 모니터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보 같은 경우하고 세종보는 하자보수 기간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하자보수가 끝났다는 거는 기업이 돈 벌 찬스가 왔다는 거네, 다시.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5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나머지는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가요. 그러면 뭐냐? 얘를 열어야 네. 문제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이게 네. 뭐냐? 흙으로 덮은 게 아니고 다 물로 덮은 거 아닙니까? 물에 잠겨 있는 거죠. 모든 문제를 잠궈 놓은 거 아니에요. 네. 6m 밑에다가 거기에 무슨 뭐 배가 있든 무슨 철골이 있든 뭐가 새굴이 됐든 뭐가 더러워지든 다 물 밑에 감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드러나고 여기에 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게 사실은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드러나야 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난과 책임은 정치에 가겠지만 어쨌든 그걸 해결하려면 다시 기업이 트럭을 갖다 뭐 흙을 어떻게 하던 굴착기를 갖다 놓던 그러니까 기업이 다시 돈 벌 기회가 있다. 두 가지인 게 하나는 기존의 정부 쪽에서는 이제 기업의 마지막 하자 보수에 말하자면은 기회를 준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기에 이렇게 손을 쓰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앞으로는 세금 들여서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있고 또 하자보수 끝나기 전에 그걸 일을 시키는 거 하나. 네. 또 하나 기업 쪽에서는 사실 여기서부터 무슨 또 새로운 기회가 올지를 모르는 거죠. 또 특히 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같으면 이게 사실 이게 제가 평소에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해줘보세요. 네, 그러니까 가령 얼마 전에 부산에서 바다에서 바닷물에 채취하는 거 연장하느라고 국토부에서 굉장히 난리친 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모래가 없으니까 바다에서 계속 모래를 채취를 하는데 그걸 1년 연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모래를 그대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주에는 약 한 350만 제곱미터 세제곱미터죠. 평방미터라는 거 하는 게 그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모래가 쌓여져 있는데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모래에 대한 자원 관리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더불어서 그다음에 지금 그 친수구역법이라고 혹시 아시죠? 주변에. 뭐 이것 때문에 대전의 갑천 주변에 지금 문제 생긴 거. 근데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솔직히는요. 국민들께 하나하나 얘기 드리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설명도 길고. 근데 지금 이제는 때가 온 겁니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때가 왔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는 공무원이 면책 받으려는 거고 네. 하나는 돈 때문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밑에 숨어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잘못한 공무원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셔야죠.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 안 하면 공무원 절대적으로 믿어야죠. 4대강이나 특히 MB까지 지금 나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잘못한 공무원들이 면책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쓰고 두 번째는 그와 연결된 돈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없는 MIT 도시계약 박사님 김재일 박사님이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안녕.